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뵙게 되는데 조원진 대표님 모시게 돼서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불러주셔서. 예. 아무래도 어제 중요한 이슈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으니까 그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지금 정치 공세를 상당히 강하게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야기도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파장도 큰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 이런 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주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하면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미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났으면은 끝장을 냈어야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를 몰랐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재판 5가지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임기 이후에 하려고 법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예. 법 만들고 있는 중에 법원에서 다 5개 사건 다 연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법원이나 대한민국의 법원이 무슨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상권 분립의 명확한 부분들을 침탈하면서까지 장기 집권 업무를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예. 이미 자유민주를 일탈을 해버리고 공화국이라는 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을 하고 장기 집권 업무를 가져가는데 하나는 무지막지한 정청래 민주당을 앞장 세워서 입법 독재를 통해서 다수라는 무기를 가지고 몰아붙이고 있고, 또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좌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김어준은 그 좌표에 따라서 선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 집권 업무의 3가지 축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의 핵심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축들이 하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장기 집권 업무를 꾸미고 있다. 거기에 걸림돌 되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14명의 대법관들이 지금 땅을 칠 거다. 그때 파기환송 했으면은 길 정해서 일단 대통령 선거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뭐냐?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를 때렸어. 했는데 대법관 14명이잖아요. 14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하고 12명이 찬성한 거예요.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대통령 선거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의 문제는 그 다음 되는데, 그래야 되니까 대법원도 지금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왜? 국민들이 그만큼 열망했던 법의 정의를 좀 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대한 지금 사법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라, 꼴 보기 싫다,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나가라 하면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축출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던졌잖아요. 그게 누가 했어요? 이재명이 했어요. 이재명이 어디 어전서열 전환은 또 아니고 그렇게 말을 화두를 던지니까 다 들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지명된 조희대 대법관 당신은 우리 밑에니까 당신 나가시오. 2번째, 대법원 정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4명에서 1년에 3명씩 해가 12명 늘려가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좌파 대법원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법관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평가제도 도입해가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요?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기구로서 하는 거잖아요. 외부 인사들이 하겠다고 지금 하는 그거를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 사법 체계도 다 없애버리죠.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끝난 거잖아요. 지금 벌써 입법 독재를 통해서 행정을 장악했다고. 행정 장악해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부 개편을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 핵심은 장기 집권 업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대법원부터 정리 좀 하자. 그 다음에 사법 검찰청도 없애고, 검찰청 뭐 공수처 만들고 뭐 수사처 만들고 이래가 다 분산시켜 버리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사건인 언론방송 장악법 해가지고 언론방송 장악하죠. 지금 KBS, MBC, SBS, YTN 연합 앞으로는 이제 민방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권이 남은 게 지방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권력 때까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간다. 첫째는. 두 번째, 극우 프레임을 가져가서 쪼그라들어 있는 국민의힘. 우리가 10년을 봤지만은 용기도 없고 막 능력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 애국심도 약하고 자기 중심주의, 친윤, 뭐 친박, 친윤 등등등 이래가지고 계속 권력 유지를 해가면서 하다가 권선동하고 쌍권이 투덕 걸려버렸잖아요. 권선동이 이제 갔어. 자, 나머지 지방 권력까지 5권을 장악해. 그러면은 이재명이 장기 집권 하기 싫어도요. 나팔수들이 너무 많아.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져가 보니까 결국은 장기 집권 체제로 자연스럽게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뭐 한 60%, 50% 가고 막 완전 실패한 관세 협상도 잘했다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뭘 올려요? 개헌 카드를 탁 던지는 거예요. 네네. 지금 2025년 지금 오늘의 시점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힘, 저는 이제 야권으로 봐서 국민의힘이 할 일이 뭔가, 또 장기 집권 업무를 막아야 되겠다는 자유파의 이 정의로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작전을 짜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뭐 이래 떠들어가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9년 동안 바깥에 있어 보니까요, 국민의힘은 한계가 왔어요. 네. 한계가 왔는데 그럼 국민의힘을 버릴 수는 없잖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도 107명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하나의 그릇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 여기는 선제적으로 내부적인 정리, 소위 자유우파의 모든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반사회주의 독재 세력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이어서 마침 개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국정위원회라는 예피를 씌워서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본격적으로 이제 4년 연임제를 지금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게 지방선거 전략으로도 쓰여질 건지 그것도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일단 보시는지요? 우선 개헌 문제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11년 장기 집권 업무다. 이렇게 11년. 왜냐하면은 네.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는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네. 요 논의였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국정위원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플러스 연임이라고 딱 붙여놨어. 그건 연임이라는 해석을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그걸 해요. 그럼 시점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럼 다음 총선에서 그러면 대통령 연임제를 들고 나와. 그러면 총선하면은 이재명이 한 1년 정도, 좀 1년 가까이 사이 이제 자기 임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번 현직도 자기 임기를 줄이니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연임이라는 게 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용어 그렇죠, 선택을 하면 네네. 중입은 현직 대통령은 출마를 못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플러스 4년 한다 이거고 연임이라는 얘기는 현직 대통령이 하는 거를 연임이라고 연달아, 그래요. 예. 연달아 한다는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안 해요. 네. 그럼 현직 대통령 출마하냐 그러면 그거 지금 연구 중이라고 얘기해. 왜 전체 안이 지금 안 나왔다. 그 대신에 연임이라는 글을 썼어요. 뭐 연임은 뭐예요? 현직 대통령을 그대로 한 번 더 하는 게 연임인데 그 한 번 더가 뭐냐 8년을 하는 거죠. 중임. 연임 플러스 중임이라는 것은 이재명을 한 번 더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네. 되면은 그때부터 4년 8년다. 제가 이거 3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는군요. 3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11년이군요. 11년이라는 얘기를 벌써 예. 이미 예. 쟤들은 11년 장기 집권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연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다음 지방선거가 어렵다. 막 저는 그래 보고 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할 일이 없어요. 입법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자기 법사위 간사도 선임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 있어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하나 있어. 그러면 이미 입법 독재를 했기 때문에 독재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독재라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게 저항이에요. 왜? 불의의 세력들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독재의 길로 가면은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와 저항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아니 목숨을 걸으라 하는데 국회의원직을 뭐 연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항을 하려면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럼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장기 집권 11년 장기 집권 업무의 개헌하고 맞물려 있어요. 거기다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까지 돼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개헌 문제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제로라고 저는 보는데 뭐 장동혁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들 국민의힘끼리 해가지고는 동력이 안 생깁니다. 동력이 안 생겨요. 왜 그러냐? 자 장동혁 대표대가 지방을 처음 가요. 네. 그것도 손연보 목사님의 부산 세계의 고유의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 자유민주주의 체제 말살. 제가 말살이라는 것은 입을 막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의 중에서 말할 자유가 가장 큰 자유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거를 세계로교에 가서 해요. 그 세계로교에 보니까 3분의 1도 안 앉아 있어. 지금 독재 투쟁을 하겠다. 독재를 선언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이 뒤집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 야당 대표에 되기 전에 이제 민주당의 독재와 싸우는 야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뭐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되고 난 다음에 독재 투쟁을 하겠다는 행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산이 처음 갔는데 독재 투쟁하겠다고 갔는데 저기 뭐지? 해양수산부 부지에 가. 가덕도 공항을 가서 얘기해. 그거는 독재 투쟁의 길이 아닙니다.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그렇게 정청래가 당신들 국민의힘은 내하고 싸우면 안 돼. 그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내란 다음 지방선거 치르려면 내란에 대한 사과하고 털자. 윤석열 대통령 털고 가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한 가지 정리를 해줄게요. 뭐냐? 내란을 사과하면은 내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내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란 정당이 되면은
정청래가 얘기하는 내란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사과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중도 얘기하고 지금 내란 사과하고 틀고 가자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 그럼 그거 이꼬로 해체야. 그러면은 당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을 해체를 바라는 인간들이 누군가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길들이 2년간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동훈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체를 하든 뭐 저거 튀어나가려니까 용기는 없고 이 그래도 야당의 큰 영역을 버리고 나가기는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안에서 깐짝거리면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자 이러는데 사과 있고 당 해체라고 그렇게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게 사과가 국민의힘 해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조금 이게 뭐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4년 연임제 이걸 추진하다 보면 여권 내부에 차기를 노리는 자들도 있잖아요. 뭐 정청래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조국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자들도 이제 이재명 다음 포스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연임을 추진할 때 그 세력들 간 내부의 권력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네. 정청래 당대표 경선할 때 네. 갈랐었잖아요. 네. 박찬대 정청래, 바깥에 김어준은 정청래, 문재인도 정청래. 그다음에 이쪽은 박찬대. 이렇게 갈라져가 막 싸우는 것 같아. 그런데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가 뭐냐? 소위 이 사람 빨간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저쪽은 절대로 마지막 선은 안 넘어요. 좌파들은. 우리는 수시로 자당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넘어버리는 거야.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뇌물도 안 받고 죄가 없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태블릿 PC가 가짜고 다 밝혀졌는데 그 사람들 탄핵했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못했어요. 그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이명박, 친이계가 친윤계로 바꿨을 뿐이다. 네. 이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라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한 탄핵이었잖아요. 자, 두 번의 대통령이 탄핵됐어. 보수 정당의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의 문제도 있다고 봅시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탄핵을 시킨 정당의 문제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돼. 그러면은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번의 대통령을 탄핵했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아직도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자기들끼리 선거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이재명 정청래하고 싸우겠다. 저쪽은 상대로 보지도 않는데 싸움장이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싸움장이 나오려면은 최소한도로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돼. 네. 너가 잘못하고 있어. 너가 멋대로 하지 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헌법 1조 1항을 위배한 이재명 정권한테 바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게 헌법 1조 2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2항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제 저는 뭐 4개월 하면은 나라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나라를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고 입법 독재가 된 나라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도 완전히 망칠 수 때려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심각하게 제가 뭐 용어가 그래요. 사회주의 레일에 열차는 출발했다. 그럼 우리가 사회주의를 받을 거냐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거냐에 물음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국민들은 이제부터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지킬 거냐. 그냥 말로 떠든다고 됩니까? 장동영 후보가 저는 기대하고 있고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한 행보 자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금의 국민들이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나라가 망할까 봐
고민 정도가 아니에요.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야당 대표가 제대로 대변을 해줘야 된다. 근데 김문수 선배한테 듣겠어. 왜 자유여정 안 올리냐고. 대표 떨어지면 안 올려도 되나? 아니잖아요. 대표 네. 떨어지도 사회주의 길로 가고 있고 사법 체계를 흔들고 독재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유의 종은 대표가 떨어지든 대통령이 떨어지더라도 김문석이 혼자라도 깃발 들었겠어. 그게 저항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 불의의 세력이라는 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과 민주공화국에서의 불의는 뭡니까? 네. 헌법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에 일탈하는 세력들이 불의예요. 그럼 불의와 싸우는 게 정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정의의 발로고 우리의 역사적 책무일 수도 있다. 시대가 우리한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잘못해서 예. 그러한 시대를 맞았지만은 그 시대 정신은 불의와 싸우라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내 문제 중심으로 했는데 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관세 협상과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과 이제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번 7월 말에 구두 합의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가 된 15% 플러스 3,500억 달러 뭐 이런 합의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거 받느니 그냥 관세 25%를 그냥 맞자. 이렇게 노딜 주장하는 게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볼 텐데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만일 지금 노딜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관세 협상이 깨질 경우에 이 우리 경제나 대미 수출에 오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우선 관세 협상은 뭐 미국에서 들고 나와서 미국의 저렇게 폭력적 관세 협상은 저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 일단 드릴게요. 예.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은 합의를 했어요. 예. 일본은 뭐 외환 보유고나 전반적으로 따서 우리의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합의했어. 뭐 자동차가 우리가 미국 대미 수출의 가장 큰 게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기계류예요. 그럼 자동차가 우리가 제로 관세였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야당이 뭐 촛불 들고 난리할 때 어쨌든 FTA, 한미 FTA를 통해서 제로 관세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2.5% 관세였다고. 그러면 결국 시발점은 일본은 27.5%고 우리는 25%예요. 근데 우리는 15% 낮췄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네. 일본도 15% 낮췄어. 자동차 경쟁국은 일본과 우리가 가장 강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자동차 협상에서도 일본의 2.5%를 뒤지고 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관세 협상을 노딜로 가겠다? 그럴 자신이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가 자신 해보라 그러는 거야. 너가 해봐. 바로 하는 순간에 자동차 50% 관세, 무슨 반도체 100% 관세, 쌀, 소고기 개방,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정부인가? 그 정도로 정통성이 있는 정부예요. 그런데 앞에 가서 무슨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아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경제 13대, 전체적으로 13대 강국입니다. 문화로서는 1위의 국가이고, 역사로도 어느 강대국보다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런 아부의 발언을 다 쏟아내고 800조를 갖다 부었잖아요. 800조. 자,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 그런데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거 협상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대.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질문했잖아요. 야, 그 3,500억을 그냥 주는 거 아니라 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미국은 그 90% 미국 이익이 다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어요?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입이 쑥 들어갔어. 네. 왜? 유럽이나 일본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간다?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업무론자들은 그래? 다 버리자 그러면. 반미운동하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자. 그들이 얘기했는 주한미군 철수의 논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 국민들이 이게 노딜이라는 함정이 뭔가. 저는 이재명 정권, 특히 이재명은 용기가 없다고 봐요. 그래 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업무론자,
사회주의자,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네. 그자들의 속내는 뭔가? 저는 이제 고민을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쟤들이 합의를 해놓고 합의문을 못 쓸까? 하나는 비공개 회의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거야. 도대체 너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광화문에 촛불이 아니고 횃불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 관세 협상은 결론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비공개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백악관 대변인은 그 실무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분명하게 딱 살개방한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네. 농산물 100% 개방이에요. 그리고 살개방도 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비공개에서 얼마나 너것들이 비굴하게 그들한테 줄 걸 주고 쌀 소고기만 막아달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더 뭘 주려고 했는지, 김정은한테 문재인이가 USB 준 거 이상으로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 협상이 너가 잘 됐다니까 이제 비공개도 공개해라.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맡겨보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민들한테 너가 제대로 관세 협상을 잘했는지. 근데 관세 협상을 하고 뭐 저는 분명히 이거는 실패했고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언론이 분석을 안 해. 언론 방송. 왜? 방송 장악법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됐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보수 언론이나 조중동도 있고 방송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협상에 대한 시리즈 왜 800조를 퍼부주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이제 700조 가까이 되는데 800조를 퍼부주는 상태인데 이거 심층 분석 안 하고 국정조사 안 하고 청문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네. 관세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지금 그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안 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협상은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어떤 식으로 덜 두들겨 맞고 돈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하나는 이재명이 뭐 노란봉투법하고 상법하고 뭐 이번에 재해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 기업들은 나가고 싶은 거야.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강화. 그래서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더 강화시킨 법을 떠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민노총 세상에 타는 거는 너무 잘 알아. 아 이거 민노총 세상이 됐는데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우리가 다 협상해야 되고 이제 끝났다. 특히 외국 자본이 많은 기업들은 GM, 삼성 이런 기업들은 아 이제 미국 가야 돼. 우리가 도저히 못 견뎌. 이게 뭐 5년도 아니고 지금 개헌하면 저희 11년간 기업이 어떻게 버티냐.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보고 한국 기업들이 쫙 대동에 가서 기업들 미국에 투자 좀 하세요. 불러가지고 미국 투자하라고 한 거야. 그 미국에 협상하기 전에 좋다 하고 1,500억 불, 1,520조 넘는 걸 투자를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한국 투자 안 하겠다는 거잖아. 1년에 지금 미국에 투자해놨다는 기업들의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작아요. 그럼 한국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서서히 미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명분은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기회를 잡았다. 이제 민노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부 출연 기금들이 있어요. 정부가 투자부 그것도 벗어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대거 탈출하고 결국은 한국에 투자 안 하면은 결국 망하는 게 뭐 투자 안 하면 기업 생산성이 적어지고 이익이 적어져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노동자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이 형태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관세 협상을 실패 하나를 볼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100일 동안 했는 경제적인 탈시장 경제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 투자 자금이 많은
대기업들도 탈출한다. 그러면은 이 100일 동안에 제가 얘기했죠. 4개월 동안에 법치도 다 뭐 망하게 하고 경제도 망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법도 무너뜨리고 헌법도 무너뜨리고 탈헌법하고 탈체제하고 탈정체성으로 갔는데 이제 경제조차도 탈시장 경제로 가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뭔가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세 협상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 노란봉투법,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잠재하고 있는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조지아주 사태 미 이민 당국의 급습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본질적으로 어떤 외교 참사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게 있어요. 예. 비자의 안정성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대처도 높고 정보도 없고 뭐 그렇게 라인 잘했다고 관세 협상하면서 라인 잘하고 떠든 사람 다 없어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만 쓰레기 같은 데서 구금당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소위 지금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그래 했다. 이거는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탄핵감일이라고 하겠죠. 탄핵이 아니고 지금 그 광화문에요. 제가 있잖아. 횃불 들고 나온다니까. 예. 지금 뭐 트랙터 또 몰고 나와가지고 뭐 난리 할 거야. 그것도 민주노총 산하의 기업들이잖아요. 예. 어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조용해.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대로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구금이 당했으면은 미국에 대해서 바란 소리 해야죠. 너 심하지 않냐? 동맹이고 우리하고 자꾸 도루락하는데 거기 트럼프도 아차한 거야. 이게 하고 나니까 트럼프 아차하니까 좀 남아줘 이랬는데 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가니까 뭐 대한민국의 감옥소보다 훨씬 더 환경도 안 좋은데다가 그분들이 수갑 차박겠어요? 우리나라는 수갑만 채우잖아요. 그거는 발을 채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적인 보완을 하고 또 이런 문제 터졌을 때 전담 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게 네. 없이 뭐 외교부 장관이 한다고 했다가 뭐 대사도 없는 총영사가 가가지고 떠들어가고 대사도 지금 아그레망도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요. 되겠습니까? 유엔 대사라고 보내놨는데 자기 변호해 있는 사람 보내고 말이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미 협상 하려는데 미국 대사도 없어. 대미 협상 담당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대미 협상 전면에 있는 사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지미파들이 없는 거야. 지미파들 지금 다 그 내란 조사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면은 네. 국민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네. 이런 총체적인 망국의 길에 들어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4개월만 하면은 나라를 망할 수 있게 틀을 다 갖춘다. 저항하지 않으면 그래 되기 때문에 이제 4개월 켜봐야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꾸 미루지 말고 전주지 말고 네. 뭐 어떻게 될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미 나아지는 상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김에 이제 국민의힘 아까 좀 평가를 좀 일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체제는 오랫동안 봐오셨을 것 같고 장동혁 체제가 이제 출범을 지금 한지 뭐 한 2주 정도 돼갑니다만 최근의 상황 장동혁 지도부가 뭘 해보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역량 부족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네. 이 거대 괴물들하고 싸울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안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지금 5선 이상 중진들은 저는 12년을 국회에서 같이 했던 사람이고 같은 한솥밥을 10년을 먹었어요. 너무 잘합니다. 그분들이 뭐 인성이나 그분들 좋은 분들도 있고 막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이 괴물 정권, 괴물 정당 등하고 싸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의 107면 요만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 3분의 1은 빼딱하게 돌아서 있어. 언제 망하는가 쳐다보고 있고. 그 3분의 1은 아예 관여를 안 해. 무간섭.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나머지 3분의 1만 막 목소리 내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우선 내부 정리부터 빨리 해라. 아직도 당에서 내란 얘기하는 사람 정리 안 하면 선거 못 치른다. 선거가 문제가 아니. 지금 다음에 지방선거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 그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도 바꾸고 체제도 무너뜨리고 법도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 나머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상태가 되면 총통체제가 가고 그것이 그냥 총통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총통체제 장기 집권 업무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도 안일하게 아이고 막 다음에 공천이나 받으면 되지 뭐. 아이, 좋은 지 같이 밖에 나가서 저래 싸우니까 국회의원도 안 되더라. 그게 하나 자유우파 국민들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요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눈여겨봐가지고 다음에 국회의원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바른당 만들어가 나갔던 사람들 홍준표가 다 데리고 가 당직 다 줘. 그래가 그 사람들 다 살렸어. 그 사람들이 김무성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친윤계로 탈바꿈했어. 그리고 윤 대통령 어려우니까 하루 이틀도 안 참고 다 도망가. 김무성 똘마니들이 방송마다 다 나가가지고 지가 무슨 중도론자 같이 그거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3년간 옆에 있었어.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있지.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정권을 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김무성 정권이다. 공공기관 공기업들 김무성 마포 포럼 했던 사람들 거의 다 나갔어. 자, 지금도 중도 아니 사회주의의 레일에 다 열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중도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데 1인 독재가 장기 집권 업무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회주의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도 중도 얘기하고 중도론자 있습니다. 유승민, 오세훈, 네. 이준석, 한동훈, 안철수 사진 놓고 한번 붙여놓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두 번의 탄핵 정국에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좌파 정권하고 목소리 내가 싸운 적이 있는지 이준석이가 문재인을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있는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도론자야. 왜? 극우 프레임은 두 개의 프레임을 걸어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하나는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을 걸고 국민의힘 해체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게 하나고요. 네. 극우 프레임은 국민의힘 너는 상대가 안 되는데 조은진을 비롯해서 바깥에 있는 세력들은 무서워. 극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야. 국민의힘이 바깥 세력하고 손을 잡고 대대적인 반기원 투쟁, 반사회주의 독재 투쟁을 하면은 무섭잖아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 이쪽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극우야. 저 중도론자들이 다 극우로 몰아 안에서 저거는 한마디 저항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찌하다 보면은 운 좋게 대통령이 되면 저가 또 다 한 것 같이 얘기해. 바깥에 투쟁한 사람 이제 그때부터는 내부적으로 저것도 이제 극우라 그래. 그런데 대한민국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극우를 극우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네. 국민들께서 네. 이 극우 프레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바깥에 있는 정의로운 용기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못 잡게 하는 프레임이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다루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셔라. 이제는 제발 좀 벗어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주제 하나 다루기 전에 요 문제 한번 좀 잠깐, 이것도 작은 문제니까. 대구시장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한동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전환길 강사 이야기도 있고 이인숙 출마설도 있고 지방선거 할 때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오세훈 관련해서
이준석 한동훈과 연합하는 정치행보로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현실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 당내 정리부터 해라. 당내의 내란을 주장하는 세력들부터 빨리 정리를 네. 하고 네. 시간은 아직 있어요. 바깥에 범우파 연대연합 합당을 통해서 범우파 세력을 만들어라. 그거 극우 프레임 거짓이다. 거기에 쏘아 넣어주는 가지고 뭐 중도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안 됩니다. 네. 결국은 대구시장 선거에 전한길 강사가 대구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한 겁니다. 전한길 강사의 순수성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정치 현실에서 개입하지 말고 바깥에 이 여러 가지 계몽이나 여러 가지 할 활동이 되게 많아요. 정치 사사건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는 하는 건 저는 뭐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투쟁 야당의 모습을 보이면 이깁니다. 왜?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70% 국민들은 이재명의 지금 사회주의 정권의 시도,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은 알아요. 예. 이번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게 이 소위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축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주면은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판단하고 과거와 같이 너끼리 뭐 해서 대강 뚱땅뚱땅 해가지고 하겠다. 아니 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 시장 도지사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장 도지사 해봐야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의미에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자.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뜨리는 방법은 가장 강한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안 되면은 연대 연합 합당을 통해서라도 그 모습을 갖춰라. 그 다음에 뭐 만일 그럼 우리 공화당하고 연합을 만일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면 그 연합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괴물 정권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연대 연합을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신 다음에 바깥에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앞에 와서 좋은 소리 김무성 뭐 자기 말로 하대. 윤석열 대통령 뭐 관저에 가서 폭탄주 엄청 먹고 말이지.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게 김무성이 했어. 그 기염하자마자 3일 만에 욕하고 돌아다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정치꾼들하고 정치인들하고의 차이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궁금한 게 조금 더 많은데 이걸로 마지막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근래 이제 마약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 범죄 문제가 지금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근래는 갑자기 아동 납치 사건까지 유행이 돼버렸는데 아동 납치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학교를 오가면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 신종범죄도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또 이런 상황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네. 조폭들이 기성을 합니다. 조폭들의 생존 방법은 누구를 속이든지 누구를 겁박하든지 비정상적인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 불법적 방법은 뭐 지금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마약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마약 수사를 가장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네. 검찰의 마약 수사의 그 쭉 맥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경찰로 이제 만약에 수사권을 다 하고 뭐 검찰이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 나라가 법치가 무너지고 이제 경찰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범죄가 창궐합니다. 범죄가 창궐하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요. 모든 것이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조폭들의 나라 되고 범죄가 창궐한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좌파 정권 때는 그렇게 가요. 좌파 정권 때 무슨 파 해가지고 막 국민들은 이 그 조폭 집단을 무슨 파라고 알 필요도 뭐 있어요. 근데 범죄가 나니까 이게 무슨 파가 나오고 하니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너무 크고 그 서민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정권 자체가 범죄 정권인데 예. 범죄의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너무 빠르게 시간이 가버렸네. 50분 정도 진행이 돼버렸네요. 사실은 여러 이야기를 더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생략하면서 계속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모시고 국내 국제 현안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외 장면이 나와서 이 주제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연예인이자 방송인, 개그맨이었던 이 박명수 씨, 이 방송인이라고 하죠, 그냥 연예인, 방송인. 이 방송인 박명수 씨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요. KBS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서 이 박명수 씨와 TBS 아나운서 출신인 전민기 씨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이거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구도 없는데 일까지 줄이면 어떡하냐. 나는 프리랜서라 추석에도 일한다.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들 입장도 있지 않냐.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를 사실 상당히 강력히 비판하는 좀 소신 발언을 했는데 이 소신 발언 이후에 찬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펜앤마이크에서 박명수를 논평하게 된다는 게 참 예. 새롭습니다. 예. 우선 4.5일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부지런히 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명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박명수는 저 데뷔 초부터 그 이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데 방청객 알바로 막 무조건 막 들이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국의 인맥을 넓혀갖고 지금 위치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한도전이나 뭐 해피투게더 같은 데서 뭐 연예 대상을 받고 이런 모습만 기억하지만은 실제로는 단역으로 이렇게 코너 진행하다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자진 하차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방송국에 갔는데 대기실에 가면 이제 오늘 출연자 명단이 이렇게 아마 벽에 붙는 모양이에요. 그 명단에 자기가 없으면은 오늘도 내가 방송할 게 없구나. 근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다른 걸 공부하고 다른 개그 소재를 짜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다. 상당히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 사례를 많이 얘기했고 또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연예인이고 그것의 연장에서 4.5일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댓글에 논란이 생긴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문제 한번 연관 나온 김에 주 4.5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기업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실은 과제였죠.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 문제나 이 근로시간,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일제, 주 4.5일제, 이 문제 관련해서 법제화할 때마다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특히나 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자꾸 그러면 근로자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아니 산업이나 지역별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존중을 해서 산업별로 지역별로 좀 적용 과정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떠냐, 좀 차별화하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 집권 여당이나 민노총
특히 이제 민노총은 대형 노조 중심이죠.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제 이런 지역별, 산업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격차 이런 걸 뭘 존중하냐, 그냥 똑같이 평준화하면 되지,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우선 이 문제를 바라보려면 좀 네.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담 스미스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했던 그 국부론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의 책무란 그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다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하신 얘기인데요. 예. 예컨대 우리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요, 그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이나 또는 경기도 어디 변두리, 또 지방 변두리 편의점하고는 같은 편의점이라도 업무 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또 요식업도 그렇습니다. 같은 체인점이라 그래도 정말 요즘 점심시간 때 줄 서서 먹는 체인점이 있는가 하면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52시간을 하더라도 절대로 저 52시간 시키면 안 되는 고강도의 노동도 있는가 하면은 52시간 가지고 택도 없는 업종도 많습니다. 예컨대는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입시 한철 장사입니다. 그게 뭐 수시 입시 다가올 때 바빠집니다. 또 평상시엔 조금 한가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곳이 특히 그래요. 뭐 세일 기간이나 이럴 때는 무척 바빠집니다. 그러나 또 한가한 시기엔 또 괜찮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론은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그 업주가 그 각각의 그 업장에 맞는 노동 강도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해서 가야 이게 맞는 거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52시간 이상 시키면 안 돼,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강도나 업종, 지역별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럼 왜 노조가 자꾸 이 52시간을 고집하느냐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입장에서 그것도 일종의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는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뭐 저도 펜앤마이크 뭐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나옵니다만은 예. 사실은 경제적으로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가능하다면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근로자는 더 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예. 그리고 나는 일할 때 몰아서 좀 하고, 난 몰아서 쉬는 게 나한테 잘 맞는다. 뭐 그런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그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노동 기득권, 정규직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52시간 일해가지고 택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경우도 반도체 직종의 R&D 쪽의 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것들을 좀 경계하는 일종의 좀 질투 어린 그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2시간만 일해서 될 일 같으면 다 52시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60, 70시간씩 일하는 거 보통이고요. 특히 12시간씩 맞교대를 해서 아주 강하게 돌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이 편의점 같이 일할 때 뭐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돌리고 쉴 때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 라인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마치 용광로 같은 겁니다. 끄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씩 맞교대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추가 근무할 때는 수당을 1.5배 준다. 그리고 이제 그 과로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그 휴식 같은 게 이제 체계를 잘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52시간 딱 지켜 일을 했는가. 얼마 전에 내한했던 그 탐 크루즈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탑건 2 같은 재밌는 영화 한 편 찍으려면 주 7일 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밥 먹는 시간 빼고 70시간이건 80시간은 이건 일해라. 그러면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성공 확률이 조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기타 연습만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느 날 손이 따뜻해서 쳐다봤더니 피가 흐르고 있더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예라는 것은 우리가 52시간, 물론 이제 개중에 따라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그 유리 재련하는 곳이 있어요. 그 뜨거운 유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컵을 만들고 하는 곳인데 와 그거는 제가 52시간 일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 강도 높은 노동은 서로 협의하에 좀 자주 휴식할 수 있게 해주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그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흔히 노동 귀족이라고 말하는 정규직의 입장에서 이것이 설계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말 일하고 싶고 또 노동이란 건 국민의 4대 의무 아니겠어요? 일하겠다는 사람을 막는 이 노동 정책이란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과거에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그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미들 인컴 트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국가가 처음에는 국가 주도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중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점핑이 잘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 복지를 한번 맛을 보면 뒤로는 못 가는 겁니다. 제가 막 사회생활 대학 졸업하고 시작했을 때 이제 주 5일제라는 게 생겼는데 아 이제 토요일에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한번 맛본 세대들한테 다시 주 6일, 주 7일 일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개인처럼 우리 운동선수들이 20대 전성기에 정말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야 되는 것처럼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윗단계로 올라가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7, 80년대에 뭐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들 고생을 많이 시켰지만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20대, 10대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따라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열심히 주 7일 일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왔을 때 그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우리가 주 4.5일로 향하는 그 트렌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최대한 그걸 늦추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나서서 그리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주 4.5일 주장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보면은 뭐 공공기업들, 정규직들 좀 편안한 분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공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예. 자, 연관해서 이 박명수 씨 발언이 혹시나 박명수 씨 스스로가 공격당하게 되는 상황도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여러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 특히나 이제 이 보수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 이영애 씨도 지난번에 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기념사업 또는 이제 방국 애국 인사들 뭐 보훈 지원 사업 이런 거 하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좌파들로부터 막 낙인 찍고 또 낙인 찍히는 상황도 당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내란범 뭐 극우 이런 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박명수 씨도 그렇게 극우가 되는 상황인가요? 글쎄 이제 지난 경험상 예. 이제 박명수의 발언은 뭐 4.5시간이 아직 이르다 정도 수위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뭐 좌파 진영에서 박명수를 공격하기가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박명수는 무한도전 멤버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좌파 진영이 문화예술계통 공격할 때 강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아마 박명수와 이영애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예. 만약 박명수를 공격한다면은 우리 우파 진영이 소나기를 같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름다운 배우 이영애 씨가 상당한 논란이나 소나기를 감수하고 저 지원금을 쾌척했을 때 과연 이영애가 욕먹을 때 우리 우파 진영 뭐 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저 국민의힘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우리 우파 진영에서 뭐 하다못해 작품이라도 하나 밀어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소신 발언한 연예인들이 몇 명 있죠. 우리 펜앤마이크와도 인연이 많은 뭐 김은국 선배 그리고 JK 김동욱 선배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파 진영에 힘을 실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진영에 도움을 주면 인사고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문화예술이 대부분 다 진보 쪽에 가서 붙어요. 근데 저도 뭐 연예계통에 조금 아는 인맥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마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네. 뭐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 편을 들면 뭐 아무래도 작품 선정에도 도움이 좀 되고 광고도 들어오고 방송 섭외도 착착 해줍니다. 그간 우리가 문화예술계를 우파 진영이 너무 홀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고요. 네. 같은 연장선상에서 2017년 6월 달에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효순이 미선이 그 기일하고 그 날짜가 비슷해지면서 그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저 의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막 댓글이 효순이 미선이 벌써 잊었느냐. 어떻게 네가 미군들 앞에서 공연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수들을 외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연하기로 약속했으면 가수가 무대에 서야지.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서 무대 약속을 안 지킨 가수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수가 인순이입니다. 그 인순이는 주한미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가수인데 그렇죠. 그때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당시 미군들이나 우리 또 보수 단체에서도 야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냐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뭐 페널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전적이 있는 가수라면은 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이.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에 무슨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초대 가수로 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그때 저 국민의힘 그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관심이 없지? 연예인들이 뭘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니터 안 하니? 아무리 그래도 우파 진영을 위해서 소신 발언해서 피해 입은 연예인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분들을 모셔야지. 주한미군하고 그 공연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을 왜 우리 행사에 불러오느냐. 바로 이런 것들. 앞으로 문화예술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우파 진영으로 우리가 포섭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명수 씨의 발언이 있어서 그 문제 좀 먼저 다뤄봤고요. 연예인이긴 하지만 그 문제가 화제가 돼서 한번 좀 먼저 다뤄봤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그리고 진서연 씨도 이번 찰리 커크 관련해서 추모하는 입장을 발표하거나 또 애도하는 글을 올려서 일부는 또 공격을 좀 당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회 법사위에 어제 지금 아수라장이 됐다,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안건을 채택을 해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무기명 표결이었다고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일을 또 벌였네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왜냐하면 이게 교섭단체, 그러니까 20인 이상 되는 정당들 이렇게 교섭단체 각자가 간사를 당내에서 선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뭐 말하자면 상임위에서 서로 박수로 정리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형태를 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육선의 추미애 의원에 대항을 해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스피커가 법사위에 들어가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당 연찬회를 하면서 나 의원께서 어쨌든 보통 재선 정도가 하는 간사의 역할을 5선이면서도 해주시기로 했다. 많은 의원들께서 박수로 굉장히 고마움을 보였었는데 그럼 뭐 그때 추나 대전 이제 시작된다. 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상치 못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원했었던 법사위의 모습은 민주당에서 뭐 이번 정기국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좀 치열하게 법과 원칙, 논리에 따라서 싸우는 모습,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들어간 것인데 그런데 첫날 간사 선임안이 원래 들어가 있었다가 그걸 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갖고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퇴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좀 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 그 측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아예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그냥 나경원이 두렵다. 본인들이 법과 논리, 원칙에 따라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헌정사에 없는 기록들을 많이 지금 민주당이 세우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것이라고 늘 좋은 게 아니죠. 신종범죄라고 있죠. 신종범죄. 예, 뭐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없었는데 지금 신종범죄가 생기듯이 신종 그런 이런 불법 행위들이 계속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법 행위가 하더라도 이 정치에서 지켜져야 할 룰까지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사례의 경우 과거 법사위에서는 없었다고 쳐도
다른 상임위에서 뭐 다른 기획재정 관련된 상임위든 뭐 보건복지 관련 상임위든 여당 간사 선임을 예를 들자면 야당이 부결시켰거나 야당 간사 선임을 여당이 부결시킨 다른 당이 부결시키는 사례가 다른 상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건 자체를 올려서 뭐 표결을 한다 이런 것들이 초유의 상황이었던 것이고 예. 이게 국회 관행이라는 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예. 이게 법이라든지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도 국회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 이제 총선을 통해서 뽑히면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여당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었던 당에서는 운영위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서로 간의 암묵적인 관행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은 뭐 예전에는 본인들이 법사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니까 더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심지어 운영위까지도 뭐 말하자면은 그냥 표결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참 우리 국민들께서 와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관행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상임위의 간사조차도 이런 형태로 아니 뭐 법 규정 없잖아. 그냥 표결로 처리해 버릴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 나가게 항의성으로 나갔는데 결국 10명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무기명을 해봤자 뭐 10명 다 모두가 예. 부결을 시켰으니까 무기명이라는 것도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너무 폭주를 하고 있다. 최근에 뭐 말하자면 대통령이 입법사법 행정에 있어서 마치 사법부는 하위에 있는 것처럼 직접 선출된 권력이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직접 선출된 권력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제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좀 알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 특검법 개정안 합의했을 때 그때 특검법 그리고 그 금융위원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하고 그때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부분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또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 그럼 표결까지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결국에는 아마 뭐 이제 국회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교섭단체는 간사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못 두게 해놓은 상황이어서 결국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너무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라는 생각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위반 사항도 발생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그것도 뭐 민주당 간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 간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 간사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나경원 의원 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 근거로 이번에 내세운 게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2년 구형을 지금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냐 이걸 지금 제기를 했는데 아까 나경원 의원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민주당의 잣대로 하면 이재명은 핀선거권 박탈 취지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유죄 취지로 그 파기환송되지 않았냐 그럼 이재명이 자리를 내려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재판 2년 구형 이게 근거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나 의원 간사 되겠다고 들어온 것은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구형이 있었던 건 겨우 그저께 있었던 일이어서 그냥 끌어다 쓴 것뿐이다. 그리고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어차피 이런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결국에는 좀 초유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거고 뭐 이번에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쪽만 구형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도 10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박범계 포함해서 네, 10명쯤 그렇죠. 되죠. 이쪽도 네. 이제 곧 구형이 있을 거고 또 선고가 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국민의힘의 탓인 것 마냥.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패스트트랙 생각하면은 민주당이 워낙 프레임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나경원만 피고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빠루
나경원 이꼴 빠루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제 2019년 4월경에 뭐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려고 하니까 이게 한번 올라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농성을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농성을 하던 과정이었고 농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야가 대치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의안과 안쪽에 저희 보수 쪽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문을 뜯으려고 했었던 것은 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루를 뭐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하고 하니까 이걸 빼앗았고 뺏은 거를 나경원 의원이 들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국민의힘에서 빠루를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폭행 행위를 한 것처럼 나경원 빠루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억울함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제서야 국민들께 그런 게 좀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지금 저 부분이- 사진인가요? 저기 밑에 보니까 박찬대가 그렇죠. 저 빠루를 들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나경원 밑에 조그만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 박찬대 의원이 왼쪽에 손을 들고 있고 아마 오른쪽에 네. 저 손은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 민주당 쪽 인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문의 안쪽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민주당은 뜯으려고 본인들이 빠루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그러네요. 저 앞에서 누가 지금 빠루를 저걸 뜯으려고 하고 네. 있고 위에도 저것도 빠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손으로 보이는 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열려고 하는 다 다른 위에 사람인가? 있는 게 박찬대 의원 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CCTV랑 네.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진술을 받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번에 한 26명 정도 피고인 구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6년 정도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준비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뭐 프레이밍이 완전 나경원 빠루 패스트트랙 이렇게 마치 모든 것을 국민의힘에서 조장한 것처럼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구형은 그저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시켜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오히려 저는 여당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 그동안에 국회 관행으로서 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받을 건 빨리 받고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당으로서 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관행을 무시하면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전혀 아닌 거죠.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강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뭐 지금 하남이 지역구니까 내년에 경기도지사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기 정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일단은 한번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부결이 돼서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처리할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사가 없는 상태가 되면 또 국회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는 좀 통 크게 정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게 좀 화제가 됐죠. 또 곽규태 의원의 네. 연이은 발언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거세게 반발했는데 박지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남편의 직업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무슨 부끄럽지 그렇죠.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그랬어요. 법사위에서 네. 이제 뭐 각급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남편이 법원장이에요. 네.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너무 과하지 않냐. 간사가 뭐를 결정을 내리고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동안에 저희가 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소된 부분들도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고 법사위원을 넘어서서 뭐 최강욱 의원도 뭐 법사위 위원을 하면서 본인 그 조국 대표 가족 관련한 재판을 또 받기도 했었고 지금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역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설전이 오고 가다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박지원 의원 사모님께서는 뭐 하시냐.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던 거예요. 예. 사실상 저는 곽규택 의원이 속으로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르고 이제 했을 텐데. 몰랐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설전이 오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등 또 그쪽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을 막 썼는데 결국에는 정해가 되었을 때 곽규택 의원이 먼저 박지원 의원 찾아갔습니다. 그 영상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가서 이제 죄송하다,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박균택 의원이 같이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네네. 민주당에 박균택 의원하고도 이제 토닥토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지금 막 카메라가 한 2배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이제 추나 대전이 시작된 다음부터 법사위에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의원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예민한 상태겠죠. 근데 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는 게 네네. 사과하면서 정해됐을 때 사과하면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끝나고 저런 모습 보여준 건 저는 참 잘했다. 저런 모습은 칭찬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한 것에 관해서 또 바로 곽규택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금감원으로 가는데 이제 김어준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선 금감원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근데 금융감독 우리 조금 아까 예. 그 대통령 얘기를 못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 이야기한 그렇죠, 발언 그렇죠.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법사위 위원으로 했을 때 남편도 법원장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로서 적당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피고인 아니냐.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심지어 최근에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서열이 있어서 직접 선출된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 대통령 그리고 의회 국회의원들 이들이 사법부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대통령이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뭐 지금 기소돼서 2년 구형받았는데 법사위에 간사할 수 있냐, 위원장도 아니고 간사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는 대통령 역시도 본인은 사법부가 밑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내란 특별재판부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결국에는 이 특별재판부 법률로 만들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가게 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뭐 헌법소원이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돼요.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겸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위헌인에 만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저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권 분립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말 휴지 조각처럼 만들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법사위 간사를 가지고 그동안 국회 관행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나경원만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나 의원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얘기했던 법사위 안에 있다가 뭐 재판받았던 사람들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되고 지금 박지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대통령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 법사위 현장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금감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김어준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금융감독원의 자체의 문제를 살펴보고 김어준 문제를 함께 연동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직원 그중에 특히 이제 노조에서 지금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복을 입고 시위를 원래 시작했어요. 그렇죠. 한 700명, 800명 정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첫 시발점이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는 조직 네. 개편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훼손한다 해서 금융감독원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이 기재부 산하로 이게 만일 편입이 되면 소직 개편된 후에 기재부 산하로 편입이 되면 관치금융 이거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감원 소속 직원들이 비대위까지 꾸려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 지금 뭐 가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네네.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나눈다기보다는 업무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내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조직 개편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대충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사자들의 의견조차 듣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뭐 대통령은 과거에도 대선 과정에서 HMM 이 사기업을 뭐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물론 정부에서 이 HMM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기업의 경영권까지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 결국 뭐 본사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직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뭐 세종으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결국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네. 지금보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감원 안에는 전문직들,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도 따로 채용들을 하는데 이미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잘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전문직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요즘 지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공론화라는 것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직원들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 뭐 25일 날 통과시켜 갖고는 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정무위가 이제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면은 뭐 패스트트랙 태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폭주가 정말 이런 폭주 기관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금감원이 조직 개편이 실제로 완성이 되면 금융감독원 분리된 이제 금융소비자원도 새로 신설한다는 건데 어쨌든 공공기관으로 지금 새롭게 설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 관리 감독 대상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금융감독원이 이제 대상이 되는 관리 감독 대상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여신금융업, 서민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대부업체, 그리고 관련된 뭐 핀테크 기업들, 거의 모든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이 공공기관이 되니까 이제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간에는 정권의 영향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정권의 손아귀 공공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달랐는데 완전히 그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기관을 문제인데다가 완전히 지정을 해서 예. 아예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치금융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많은 금융회사나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을 관리 감독하는 걸 정권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도 걱정인데 또 하나는 이찬진이라는 변호사를 지금 네. 예, 금융감독원장에 또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금융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이 개인 의혹도 있지만 왜 이 사람을 금융 분야 이쪽으로 보냈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분 금융을 아예 모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돈 빌려준 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수임료도 400억 받았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예. 분인데 돈벌이 잘하는. 네, 그러니까 금융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저는 이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 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누구더라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역시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데 우리가 대통령이 그 아파트 분당에 있는 아파트 등기
등기부를 보면은 개인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요. 억 단위로.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개인한테 돈을 빌린 거냐, 제대로 이자는 낸 거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그 개인적으로 돈 빌렸었던 채권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채권자였던 사람이 이찬진 변호사였던 거예요. 제가 등기부에서 봤던 이름이 가물가물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마움이 있었겠죠. 본인이 은행 가서 빌리는 것보다 뭐 이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간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급전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공직선거법 변호인이기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뭐 네. 하여튼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작년 총선에서 대거 배지를 달아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뭐 기관장 뭐 이런 데들에다가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뭐 주 유엔 대사조차도 네. 도대체 외교와 관련이 없는 또 본인 동기 연수원 동기 변호사, 뭐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는 하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 따는 게 미국 가서 한 1, 2년 정도 있으면은 따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변호사만 쳐주지 미국 변호사는 잘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도 뭐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금융감독원도 대통령의 친구에게 뭐 채권자에게 자리를 줬었는데 결국 이렇게 나누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관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금융감독원보다 지금 가지고 있었던 위상에서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연관해서 김어준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관련해서 김어준이 발언을 하면 논란이 됐습니다. 좀 생뚱맞는 논리일 것 같지만 생뚱맞지 않게 지금 저는 해석이 되고 들려오는데, 우선 이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들 직원들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니까 김어준이 이런 발언을 했죠. 압축하면 불만이 있으면 퇴사해라, 회사 그만둬라, 뭐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 금감독원 내부의 직원들 노조원들이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 전체를 지금 불만 분자 형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금융감독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관치구명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지적하는데, 김어준의 발언은 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회사 퇴직하면 되지, 나가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근데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뭐 네.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유튜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금융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을 지금 뭐 분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실제로 시행을 하는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그렇죠. 씨의 말이 더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는 직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들 처우에 있어서의 불이익해질 수 있는 점들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비대위가 국민의힘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하고 내일은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금감원 직원들은 밝히고 있는데, 이 김어준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토론회라든지 시위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니네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해라. 어차피 우리는 진행할 거야. 패스트트랙 태울 거야. 국민의힘에서 협조 안 하면 우리는 패스트트랙 올려갖고 그냥 처리해버릴 거야라는 게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답답해요. 어쨌든 지금 김어준 씨의 위치에 대해서 이 정부와 민주당에서 너무 상황 모시듯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삼통령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적당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불리니까 진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뭐 하는 대법관도 것일까요? 뭐 해보고 싶다고 그때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본인 대법관 그 인천에서 행사할 때, 네, 콘서트 할 때요. 네, 뭐 예. 대법관도 해보고 싶다 얘기하는 이런 걸 웃으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본인이 여기에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이나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김어준이 발언한 이후에 바로 민주당이 후속 발언을 하고 지침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김어준의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패스트트랙 태우라는 튀어서라도 거죠. 네. 밀어붙여라. 그렇게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직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번갯불 콩고 먹듯 할 것이 아니라 들을 부분 듣고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좀 개편안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김어준 씨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직원들과의 대화조차도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어준은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될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튜브로서 그냥 자유롭게 방송하는 거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상 권력과 민주당을 움직이는 그런 충정루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 발언의 의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룰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죠. 그에 따라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발언했으면 이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와 있으니까 김어준도 그 부분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이제 언론도 이제 그쪽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친여당 성향의 언론들도 반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상에서 유튜브는 쏙 빠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다시 유튜브를 막 넣을 수 있다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유튜브를 뺐다라는 것은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진짜 불리잖아요, 이분이. 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뉴스를 만들었었던 것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유튜브를 뺐다는 거는 뭐 그 김어준 씨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민주당이 자인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법안이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